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한대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한대 유교주의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는 각자 보시고요. 한대 금문 고문 논쟁부터 이제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 한나 때 이제 형성된 학문, 유교 학문을 풍부학이라고 하죠. 풍부학이 이제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 배경이 됐던 그 사건이 궁서갱유가 있어요. 궁서갱유 때 이제 많은 유교 경전이 이제 소실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망한 후에 그걸 이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금문경이에요. 이 금문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전환시대 때 이제 그 당시 글씨체인 예서로 적혀 있는 유교 경전을 이기 때문에 금문경이라는데, 그 금문경은 되게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복구를 하죠, 유교 경전을. 예. 그래서 이 금문경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제 주요 경전이 이 춘추 공양전이에요. 예. 그리고 인제 이 금문경은 참이설과 또 연결해 가지고 음양오행설이나 참이설과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인제 뭐 그 좀 약간 미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준서의 청인사음설도 그 금문경하고 관련돼 있죠. 자, 그다음에 고문경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는데, 이 고문경은 나중에 인제 그 뭐냐면 이제 그 담벼락에서 그 당시 인제 예전에 그 문자가 적혀 있는 원본 그 유교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예전에 문자가 적혔다, 그러니까 예서 이전에 문자가 적혔다 해 가지고 이 금문경이라고 인제 하죠. 아니 고문경이라고 하죠. 이 고문경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민간에 원래 존재했다가 발견된 경전을 바탕으로 했고, 춘추 시대 고문체로 서술된 경전인데, 주로 인제 이 고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과 주례를 되게 강조해요. 예, 자전과 주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있는데, 이 과정에는 금문경과 고문경의 인제 논쟁이 형성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원래 전환 시기 때 주요 학문은 인제 금문경이죠. 앞에 동준서의 청인사음설도 군명궁이라고 금문학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라가 이제 왕방이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그 뭐냐면 금문경이 아니라 고문경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문학자였던 유민한 사람을 등용해서 주례 입각 계획을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있다가, 그렇지만 후한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주요 학파가 금문경으로 바뀌죠. 그렇지만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고문경과 금문경을 능통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금문경과 고문경을 합쳐서 홍고학이라는 한 대의 학문이 형성이 되죠. 예. 이 홍고학 같은 경우에는 금문경과 고문경을 합쳐 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약간 고문경 입장에서 인제 홍고학을 정리했다, 유교 경전을 정리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갱유 이후에 금문경, 고문경 논쟁을 거쳐서 홍고학의 탄생 과정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 보죠. 자, 한대의 유학의 간악화에 따라 학자와 관료가 일치하는 중국적 관료주의가 확립되었다. 자, 한대 이후 유교적 교양을 갖춘 자만이 관인이 될 수 있고, 관료와 학자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학문과 정치가 일치되면서 학자가 정치가이고 정치가 곧 학자라는 정치 교육 일치주의가 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한나라 때는 이제 유학 교육을 위해서 경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위화단 운동 때 경사의 병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들 경사는 북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이제 수도를 경사라고 그냥 그 당시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래서 뭐 한나라 때는 인제 뭐 장안하고 낙양이 인제 경사겠죠. 경사에는 태학이나 지방에는 궁고학, 지방에는 국학 등을 설치했고,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전담하겠다. 그 결과 공자를 숭배하고 경전을 잇는 통조가 유행했고, 특히 후한시대 때 들어서 유교 가운데 예교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야 공경대부의 가운데 문학에 뛰어나고 유교 경전에 정통한 인사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경수를 이해하는 자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후한시대에도 수도의 퇴학생들이 수가 한 3만 명에 달했고요. 지방의 오경 박사도 제자를 모아 교육하니 그 사방의 선비가 유명한 오경 박사를 찾아서 무리를 이루어 연구하는 학풍이 유행했다. 그런데 이제 한대 경학은 그 전환시대 때 금문경과 후한시대 고문경학으로 갈려지면서 학술 논쟁이 발전되었다. 금문경은 한대에 사용된 문자 금문,
그러니까 예서체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요거는 인제 뭐냐면 전환시대 때는 예서체고요. 그 후한시대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체죠. 예. 근데 이제 이 당시 시기이기 때문에 근문으로 된 유교 경전은 예서체죠. 자, 이는 전국 시대에 있는 사제 사이에 구전되어 왔던 것을 상대의 문자로 필사한 경전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분석행위 이외에 그 유교 경전이 많이 소실되면서 요걸 이제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이걸 뭐냐면 기억을 바탕으로 복구한 책이 금문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해 고문경은 경제 때 공자 옛집터에 발견된 경전을 바탕으로 하여 춘추 시대의 고문책, 여기 고문책 예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서는 아니죠. 예서는 이거 금문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금속학이나 전서를 얘기해요. 전서책. 그래서 하여튼 예서 이전의 문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체로 쓰인 고분경전이다. 그러니까 전환시대 때 금문경을 사용했고 문제 때 경학박사나 무제 때 오경박사는 다 금문경이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 주요 학문은 이 금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준서도 금문학자도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로 인해 금문경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널리 전파되었다. 그러나 고문경이 출현된 이후 고문경학자들은 고문경의 오래됨을 내세워 금문학자의 학술상의 정통성을 다투어 쌍방을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고문경을 대표하는 학자는 전한 말기 때 경학의 대가이며 왕방 정권에 이제 적극 가담했던 어용학자 유흥과 그의 아들 유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유황과 유황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 사람들 이제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어 그 잠깐만, 유흥의 아들 유흥이 아니라 유황의 아들 유흥인 것 같은데? 예. 얘가 인제 아들이고 얘가 그 아버지고 얘가 그 유흥의 아들 같은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 나 하다가 헷갈렸어 나도 잠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유황이고요. 이게 잘못됐어. 이 아들과 아들이 바뀌어. 어. 유황이고 그 아들이 뭐냐면 유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흥. 예. 그게 맞아. 예. 유황인데 유흥인데 자,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예, 얘가 인제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야. 그리고 인제 이융은 인제 왕망의 인제 등용이 됐죠, 이 사람이. 그래 갖고 이 사람은 인제 공문경하고 금문경을 다 능통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걸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신략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적 목록을 인제 정리를 했어, 신략을. 예.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문학파와 근문학파의 경전을 정리해서 신락을 왕성시킨 사람이 이 유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흥. 그래서 이 유흥이 이제 신라 때 그 뭐냐면 왕망한 때 등용됐죠. 특히 이제 왕망 같은 경우에 복구적인 어떤 주례 질서를 복구하고자 이 당시 이제 고문경을 되게 우대를 했거든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요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어.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다시 보죠. 후한 때 군문과 함께 고문도 장점도 인정되어 고문경이 비록 정부의 간악을 채택하지 못했지만 후한 때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류 학파는 금문경이에요. 제하가 뭐냐면 고문경이고요. 그치만 인제 후한에 넘어가면서 인제 고문경하고 금문경하고 결합시키려는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고문경과 금문경이 다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간악을 채택되지 못했으나 민간에 그 뭐냐면 널리 유행되었다. 고문경은 부분적 이를 숭상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가필된 부분도 있어 이를 의심하는 학자도 있었다. 가필된 것이란 건 뭐냐면 그 공자가 말한 것에 자기 의견을 공자의 말한 것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공자 경전이라고 해 놓지만 자기 의견을 공자의 의견을 이렇게 은근하게 써 놓은 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고문경도 있고 금문경도 있고 다 그래요. 중국의 그 경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어. 원래 오리지널 원본은 본래 없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가필한 게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후한에 저명한 경학자로서 박유, 마용,
정형 등이 있고 이들은 근문경과 고문경 다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모두 능통했다. 특히 정형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독파하고 여러 선을 통합한 3대 훈구학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훈구학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금문과 고문경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정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훈구학은 고문을 주도로 하고 여기다가 근문경을 약간 플러스 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동진 이후부터 쭉 지속이 되죠. 동진 이후. 그래서 인제 고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제 그 근문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참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동진 이후에는 점점 없어져요.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점점 제거를 해 가지고 예 뭐냐면 인제 문자를 그대로 인제 죽구 문자에 대해서 작고에 대해서 해석만 인제 주로 하는 이런 인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자 음을나 뜻을 연구한 학문 이 홍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5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유교 경전에 대한 작고 해석에만 주력한 한대 홍과품은 유교의 철학적 해석이나 사상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유교가 없는 불교나 도교에 있는 그런 우주관이나 세계관이 없어. 어 그래서 이런 우주관의 세계관이 들어오게 된 것은 나중에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인제 성리학 때부터 인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와 기라는 개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만 유학을 실제 정치에 이용하는 경사로서 유가의 그 신어, 아이의 신서, 동주의 대책, 양옥의 뭐 버어, 한간의 염촌론이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후학 때에 들어와서 유학은 사상면에 큰 발전했는데 유학자의 인제 저술 중에 인제 뭐냐면 왕충의 동형이라든지 뒤에 있어요. 왕부의 잠부론, 그 응소의 통속통이, 그 죽창통의 창호는 사상적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 주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유교주의에 대한 비판을 볼게요. 자 유교주의 비판은 한나 때 그 주류가 근문경이잖아요. 이 근문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냐면 그 공자에 뭘 강조하냐면 미연대의를 강조해요. 자 미연대는 뭐냐면 공자가 말하는 그 억구에 그 억구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작구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작구 밑에 있는 어떤 공자의 숨은 뜻을 밝히는 거예요, 숨은 뜻. 뭔가 더 있을 거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숨은 뜻, 의도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숨은 뜻, 의도라는 것 자체가 미연대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죠. 그니까 상당히 뭐냐 가탁하기 좋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유행했던 이제 뭐냐 음양 오행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오행설 가지고 뭐냐 끌어다가 공자의 숨은 뜻을 밝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참이설이죠. 참이설. 어. 그래서 참이설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설을 통해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이 참이설이야, 참이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참이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제 이 국문학파들은 상당히 미신적인 거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이제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사회 모순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 대신에 경제적인 성격보다는 이렇게 이제 신비주의나 어떤 참이설 중에서 뭐 앞날을 예언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황제 독재 체제를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왕충이라든지 망구라든지 뭐 죽창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면서 종전의 청인사문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보면 볼게요. 그러니까 한때는 유학의 간악화로 유교는 국가 권력의 보호하에 발전됐다. 요때 인제 유학은 근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유학은. 그러나 이제 학문에 대한 국가 권력의 비호는 학문의 어용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유학에 대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았다. 자 이러한 학문의 완제에 오른 유학 교육의 주류는 단지 유교 경쟁 작고에 오를 고치거나 홍보에 집착하면서 경전에서 고문과 군문 논쟁을 주도하고 유학 사상의 근본적인 문제나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파고들지 못했다. 특히 이제 전환시대 때 근문경학의 발달과 그와 함께 동중세 청인상술에 대한 미신적인 참이설이 크게 발달했다. 참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 예언이고요. 위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미신으로 봤던 경학을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는 거죠. 자 이러한 참이설은 왕망이 정인 전환을 창탈할 때 과정에서 여러 번 이용했다. 이 왕망이라는 사람은 좀 웃긴 게
즉위할 때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고 금문경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치할 때는 또 고문경을 이용해. 하여튼 뭐 그렇게 있어요. 자, 후한 때는 강무제 역시 그 참의서를 이용해서 그의 후한 창립의 어떤 청명을 이제 부여하려는 걸 증명하고 있다. 또한 참의서를 천하에 포고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미신적 사상을 성장하게 이뤘다. 후 장제 때 백호간에서 경악의 틀린 부분을 이제 토론하고 참의사설과 국문을 결부시켜서 백호통일을 만들죠. 백호통일. 그래서 이제 이 백호통일을 인제 뭐냐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후한 들어서 경악의 주도권을 이제 둘러싸고 금문학파, 고문학파가 논쟁을 벌였는데, 후한 장제 때 이 백호간에서 정서 해석을 둘러싸고 토론을 열었어요. 이 과정을 정리한 것이 백호통이라는 책이에요, 백호통일. 자, 백호통일을 편찬함으로써 유학을 한층 신비주의적 미신사상으로 이제 빠져들었다. 이 백호통일은 인제 금문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호통일. 자,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후한 시대 때 유학사의 미신적 신비주의를 비판을 가하고 과학적 유학 사상을 제창한 학자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왕춘이죠. 이 사람은 좀 약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유물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농형이라는 책인데, 요 농형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농형은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된 게 뭐냐면, 부여의 동명선화 신앙을 요게 기록을 해 놨어요. 동명선화이 우리가 이제 고구려 신화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부여의 건국선화죠, 이 동명성황이. 그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그걸 뺏겼던 거고, 이게 이제 후한의 농형에 실려 있고, 그다음에 후한서에서 이걸 인용을 했죠. 원본은 이 농형에 있는 책이에요. 농형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명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제 아까 얘기했지만 청인상언서를 비판한 내용이 중요해요. 자, 왕충은 동중서의 청인상언서에 반대했다. 그런 자연만보는 모두 물질적인 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는 단지 기를 지니고 있는 자연계의 하나일 뿐이지 하나의 아무런 감각이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상나라 때 상제라든지 그다음 주나라 때 천이라는 거는 일종의 인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야훼처럼 뭐 분노도 하고 인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뭐 분노도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인간이 잘못할 때 막 쟤도 때리고 이러잖아. 벌도 때리고 막 이런 건데, 그건 아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원리에 불과하다. 법칙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죠. 자, 왕충은 하늘과 사람은 서로 상응하지 않는 별개의 존재로 천이 결국 인간의 선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천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원칙이지 우리가 생각할 인격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는 한건 천수설이나 천자 유독설 그리고 참의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합리적인 사상이다. 자, 왕충은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람이 죽어서 결국 귀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인체 내에 있는데 사람이 사망하면 인체도 썩어서 없어짐으로 정신도 사라진다고 했다. 자, 이걸 좀 알려면 그다음 중국인들의 어떤 내세견을 봐야 돼요. 중국인들의 내세견을 보면 영혼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얘들은 불면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은 존재하지만 불면은 없다. 자, 영혼이라는 존재는 보통 4 대에서 5 대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영혼이라는 것이 그다음 신이라는 존재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 의미의 신이 아니라 얘네들은 영혼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주를 모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모신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불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5 대까지만 모시고 4 대까지만 모시죠. 보통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안 하죠, 인제 제사를. 인제 뭐냐면 이거는 인제 얘들이 인제 영혼의 기가 인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애들은.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인제 비판을 했다. 그래서 이 왕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공산당에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죠. 유물론자, 유물사관 논자로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또 특징은 신격화된 공자 맹자 사상을 또 비판한 내용도 있어요. 보면 왕충은 또 공자 맹자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서슴하지 않았다. 즉 문공이라는 책에서 인간 공자를 한때 소교들이 지나치게 성인화시키고 신격화시켰다고 하여 성인화된 공자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에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인제 그 주장했다.
자맹편에서는 맹자의 사상을 분석 비판했다. 자, 이런 왕충의 인제 그 당시 이제 유학 사상과 어 공자 맹자에 대한 비판은 중국의 유학 사상을 발전에 참신한 학문적 기풍을 불러일으켜 유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의 합리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왕충의 사상의 의의를 보시면 되겠죠. 왕충의 주장은 간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한이 망하고 위진남북조 유교 비판과 첨단 사상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앞에서 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같은 훈구학이지만 그 훈구학이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미신적 요소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한나라 때 인제 이런 참의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왕충만 따오는데 이게 신동계가 있다가 이제 구동계에서는 왕충 외에도 누가 설명되어 있냐면 완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뒤에. 예. 빠져 가지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완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충하고 인제 견해가 비슷한데 잠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왕충의 합리적 입장을 계승하고 이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했어.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정치와 사회상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죽창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인격 신인 천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하나님처럼 어떤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있다. 천에 이걸 부정하고 이 천을 뭘로 이해하냐면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왕부하고 죽창청도 비슷한 변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신동계는 빠져 있는데 구동계에 좀 적혀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그 신동계가 이제 내용 보다가 구동계 내용을 좀 많이 뺀 것 같아 보니까 약간 좀 없는 내용도 있어. 이 구동계에 있는데 신동계에 없는 내용도 좀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유교주의 학교관 선거제도를 보자. 선거제도는 한걸 이선제를 그 당시에 선거라고 해요. 보통 선거라는 거는 예전에 특정한 제도를 지칭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뽑는다는 거 의미예요, 명사 의미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일반 명사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선거라는 건 한걸 이선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보면 자, 하는 건국 초에 제자 백과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상시에 교수를 두었다. 무제 때 이제 가의회에서 예약으로 풍속을 교화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 육아사상의 학문적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한대 유교 중심적인 학교 교육은 무제의 건원 5년에 오경 박사를 설치하기 시작되는데 이는 유학이 간학의 위치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무제 때에는 다시 원삭 5년 동중서 공송홍 등의 건의에 의하여 태학이 설치하여 50여 개 제자들이 선발하였고 1년간 오경 박사부터 경수를 배우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은 경사의 태학을 중심으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태학에서는 경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험을 거쳐 1경을 합격한 후 난중이나 문학 장고에 임명했고 특히 우수한 자는 난간으로 추응되었다. 또 지방에 학업 관료 있다가 태학에서 재교육을 받은 자는 대부분 중앙의 국영 혹은 그 지방 군태수의 숙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여 한 대의 관리가 점차 유교 교육을 받은 태학 출신자도 충원되어 나갔다. 자, 호안 때 태학은 이제 더욱 발전됐다. 호안 초의 강무제 때 수도에 태학을 설치하여 박사 14명을 임명하였고 태학생도 증가시켰다. 자, 이로 인해서 인제 때 어 안제 때는 태학생이 3만 명으로 증가하여 유학 천국이라고 일컬게 되었다. 지방에서도 궁국학이 있었다. 무제 때에는 전국에 이를 설치하면서 보편화됐다. 호안 시대 때 궁국학이 보급되었으나 중앙의 태학만큼 세력이 크지 못했다. 사학도 규모가 작았으나 지방에서 자제 교육을 담당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과 함께 한대 인재 등용 방식도 다양했다. 한초의 주요 관리는 처음에 개국공신이 인제 차지했고 그밖의 관리는 난간에서 선발했다. 그런데 난간에 입관한 우수한 인재 등용뿐만 아니었다. 한대의 관리 그 뭐냐면 임용 방법은 무제 이전까지는 고관의 자제를 임용하는 임자 제도였다. 임자 제도에 의하면 황제 측근에 근신하는 난간으로부터 임명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급관으로 승진했다. 이 밖에 지방의 제후나 군의 태수가 인물을 추천하는데 이를 찰거라고 했는데
문제 때부터 황제 조에 의해서 이를 하는데 이를 조고라고 했다. 문제는 중앙의 고관으로부터 황량 반적 직원 급간할 수 있는 인재를 이제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의 고관 외에도 지방의 후황, 공경, 군수까지 확대됐다. 자, 이렇게 인제 추천된 황제가 친히 책문하여 선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무제 때 한걸 이선제가 실시할 때 그 한걸 이선제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제 때 인제 이런 앞에 있었던 여러 그 제도들, 인재 선발 방식들을 정리해서 제도화시킨 것이 한걸 이선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죄가 즉위하자 또다시 조소를 내려서 중앙의 고관과 지방간 하여금 환량 방적, 직언, 극간의 인재를 뭐냐면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상의 인재 등용 수시로 한계 특명에 따라서 선량한 자를 임시로 추천한 선발 제도로 정규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한때 철거 제도가 정식으로 공식화된 건 무죄 원강 때였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한걸 이선제인데, 한걸 이선제는 여기 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대개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추천제. 그 추천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 갖고 뭐냐면 시험을 보는 유교적 경전을 바탕으로 하여튼 시험을 보는 이런 시험제도 이렇게 이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게 이제 수재 활용방적 활용가 이렇게 인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수재는 유교 경전만 보는 거고, 형량방정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때 청일 상서에 따라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황제가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한 추천을 하게 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제 대책문을 쓰게 되는 거야. 책문을 쓰죠. 대책문을 쓰게 하는 그것이 활용반정이고, 호령가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호자 그다음 염치, 유교적인 어떤 호행을 사람들을 이제 주로 뽑아서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등용한 건데, 현량방정은 주로 전환시대 때 주로 했고요. 호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뭐냐면 후한시대 때 인제 한 거죠. 인물 평가 이제 청해 집단도 요런 거와 인제 바탕으로 인제 연결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준서의 건의를 이제 위하여 공국에서 호자, 염리 등 한 명을 추천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걸 한걸 이선제라고 한다. 그런데 추천된 인물의 중앙에서 책망한 결과 적임자가 아니면 추천자의 문책을 하고 처음엔 추천을 기피했으나 원상 원년에 공국에서 반드시 호와 염을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전한 말기 때 호자와 염리를 통합했고 추천인을 두 명인데 후한 때 이걸 계속됐다. 이거는 호령가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예. 여기 한걸 이선 중에 호령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한대 이제 신선사상으로 변모한 도가를 보죠. 자, 유교가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왕조 체제 정치 인형으로 발전하는 데 반해서 도가는 그 본래 그 성격상 무의자연적 현실 도피적 형상을 지니고 지배 체제로 인제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됐다. 자, 전국시대 상동 지방에 유행했던 이제 신선 사상. 이 신선 사상은 이제 유명하죠. 진나라 진시황한테 가서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막대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물자를 받아 갖고 빤스를 했던 사람은 유명하죠. 요 사람이 인제 신선사상하고 관련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신선사상이 민간 신앙과 장생수에 융합돼 불교장생이라는 근당력을 얻는다는 방순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의 신앙제와 한해 무제를 신봉하면서 그 세력이 신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시황 같은 경우에 수은 중독이 상당히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인제 얘기하는 신선사상에서 이게 이 말 듣고는 그 사람들 말 듣고는 이 수은을 많이 들켜서 인제 그렇다고 해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그 인제 후한 때 불교 전례를 자극받아 신성 사상은 다시 방술과 참의 사상을 결합된 종교 교단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 사상, 이 당시 불교 뭐 등등 여러 사상들이 합쳐 가지고 등장한 것이 인제 천사도 또는 오도미도죠. 그래서 그때 뭐 태평도하고 오도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제 그 후에 이제 도교 사상에 큰 영향을 줬던 건 이 오도미도예요. 이 태평도하고 인제 또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도미도가 더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오도미도, 천사도는 다시 장가에 의해서 태평도로 발전돼 아니 장래에 익힌 천사도 또는 오도민도고, 천사도는 다시 장각에 의해서 태평도로 발전하여 하복 지역에 인제 나가서 도교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오도미도를 천사도라고 하고요. 이 천사도에다가 더 발전된 것이 태평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가 뿌리인 것 같아요, 오도미도가. 이 태평도의 뿌리고, 이 오도미도는 이제 후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천사도하고 북천사도도 달려서 나가죠. 이 남천사도는 강남에 인제 있는 천사도고, 이 북천사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염지죠. 이때부터 인제 도교단으로 해서 하나의 종교 교단으로 이제 체계화되죠. 자, 그런데 이제 태평도를 주창한 이제 거룩의 장각은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태평 청령서를 가지고 고통을 시달리고 있던 농민들을 선동하여 부적과 주면을 외우며 병을 고치는 신통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장각은 스스로 대형 양사라고 칭하며 제자들 전국에 파견하여 수십만의 신도를 얻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신도를 36방으로 도구로 나누어 그 세력이 커지자 영제 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황건적의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의 신도는 대부분 하층 농민과 유민호 장각의 신선을 믿고 결속하였다. 자, 이렇게 태평도가 발전한 무역에 사천 지방에서는 장릉이 이끌었던 도교의 다른 일파가 오도미도죠. 그래서 이제 종교 교단을 이제 형성했다. 그러니까 장릉은 병자로 하여금 교단을 별실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의 이름과 참회문을 적은 내용을 삼신에게 바쳐 신의 용서를 빌게 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상간영서라고 했다. 또 교단은 그 유지비도 쌀을 오도도 바치게 함으로써 이들 오두미도라고 했다. 그래서 오두미도는 이제 장릉의 아들 장영강, 그 손자인 장로 등이 계승되어 발전됐으나 조조 이게 사천 지역에, 사천 북부 지역이에요. 아마 사천 북부의 한중이라는 지역에서 종교 왕국을 만들었어요. 종교 왕국. 그렇지만 이제 조조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이 토벌됐죠. 그래서 인제 조조는 장로를 진난장군 만호부로 봉했으며, 이 교단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후에 천사도교로 발전됐고요. 천사도교는 이제 강남의 천사도, 그다음 강북의 신천사도 이렇게 나눠졌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이러한 종교 운동은 동아 후한만에 도교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를 지배층의 압박으로 받고 있던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한건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거 한건의 농민 반란이 태평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불교의 전례와 인제 종교의 세반을 볼게요. 자, 보통 이제 불교는 이제 전한 때 접하였다는 설도 있고 후한 때 전파됐다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인제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 때 전파됐다는 설이 주요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초창기 때 그 불교는 격의불교라고 하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후한 때부터 동진 때까지 격의불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불교란 자체가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관과 맞지가 않아.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세관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그 불교는 내세관이 강하고, 그 불교의 여러 용어들이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약간 불교하고 비슷한 이 노장 사상을 끌어다가 불교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종의 뭐 사이비 불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노장 사상의 무라는 개념을 불교의 공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격의 불교야. 초창기 때 불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초창기 때 불교를 이제 중국 받아들일 때 그 격의 불교 형태로 받아들였죠.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이 격의불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교를 가지고 불교를 해석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 도교는 나중에 국이 때 국염지에서 인제 체계화됐던 게 도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장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하고 도교는 달라요. 예. 그래서 도교가 바탕으로 노장 사상이 바탕으로 도교가 나왔지만, 그 도교 안에 노장 사상 외에도 뭐 신선 사상이라든지 민간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합된 거고, 노장 사상은 말 그대로 노자 장자 사상이에요,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불교의 전례와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불교의 종교 정파는 중국의 사상과 종교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동기는 한무제 이래 서영로의 개통으로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롯되었다. 자, 사신과 상인들의 왕래로 인도에 전파된 불교는 자연히 중국에 전래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중국에 전래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거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 당시에 불교는 노장의 무의자사상과 비슷한 청형 무의로 이해됐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석가와 노자를 함께 제사를 지냈으며 앞에서 했던 초창기 때 불교는 그런 노장 사상을 바탕 불교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노자도 오랑캐 나라에서 부처가 되었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 노불과 노자와 불교가 이제 부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제 때 불교의 부도와 노자를 같이 섬기고 현재 때는 대부인 창용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도를 건립하여 금동불을 안치하니 이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2세기 중경에는 안세고와 지루가참들이 급박하게 사역 중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와서 서양말로 이제 된 불경을 중국어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무슨 번역이라고 하냐면 어 고역경이라고 하죠. 고역경. 고역경. 그래서 대개 보면 인제 중국의 그 역경 사업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 인제 안세고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했던 것을 고역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556국에서 위진남북조 해 갖고 쭉 했는데 구마나스비 있죠. 구마나스비 했던 번역 사업을 구역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당나 때 이제 그 당나라 현장이 직접 이제 인도에 가지고 온 범어 경전을 번역을 했죠. 이게 신역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에 거쳐서 인제 뭐냐면 역경 사업, 번역 사업을 했는데 요때 초창기 때 번역거는 고역경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세 번에 거쳐서 인제 역경을 통해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들이나 이제 말들, 어휘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제 그 어휘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불교 경전의 어휘들이 많아요. 뭐 이판사판도 있고 그 강장도 있고 뭐 점심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다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죠. 이제 안세그와의 지도가 참 급박해 서역 중이 그 중국에 들어와 서양말로 된 불경을 중국어 번역되기 시작했다. 자, 불경의 중국어 번역은 불교 발전에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안세고는 파르티아국의 태자로 소승불교 경전 24부 10권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대월지국의 출신이었던 지두가참은 대승불교 경전 앞에 있던 10부 24부를 인제 뭐냐면 수용했다. 다만 한대 불교는 독립된 종교로서 불교의 참뜻을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래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불교 교단의 의식의 어떤 장엄함을 압당감이 없지 않다. 또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교와 연관 이때 도교는 성립되지 않았죠. 한나라 때는 이거 엄밀히 도교가 틀리고 아까 말했지만 노장 사상이에요 이거. 노장 사상. 자, 노장사상과 연관시켜 해석했기 때문에 한대 불교는 도교적 성격, 도교도 아니죠. 노장사상적 성격이 띠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농후한 미신적 신앙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불교 도입되긴 했지만 그게 널리 확산되지 못했고 불교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건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불교가 확산이 되죠, 불교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대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한대 문학인데 뭐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볼게요. 한대 문학에서 인제 대표적인 그 문학 장르가 사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부는 고대 운문과 산문을 종합해서 새로운 문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한대 사부는 고부라고 하며 한대에 널리 유행했기 때문에 한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부, 부가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뒤에 넘어갈게요 쭉. 문학 작품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인제 이와 함께 사부와 시와 별도로 약부 시도가 발전됐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한대에서 인제 산문이 또 뭐냐면 발달됐다. 그래서 한대의 산문은 상서문이나 대칭문에서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그 산문체는 제자백가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가희의 치안책, 이 가희의 치안책은 되게 유명하죠. 이 문제 때 올렸던 그 내용인데 치안책 자체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데 산문의 독보적 위치가 있다. 그래서 이 산문 한나라 때 산문은 상당히 자유론 형식으로 해 갖고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 시대 때 그 팔대사 그러니까 당송 팔대가들 있죠. 팔대가들이 이제 지향했던 문체가 이런 그 한나라 때 시대 때 자유론 문체 산문체를 지향을 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후 인제 동중서와 사화천, 방고 등의 이러 산문체는 문체의 인제 장중하고도 유창하면서도 논리가 정용하면서 중국 문학사의 새로운 경지도 창출했고 후대의 문장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 역사학이죠, 역사학.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역사학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제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마천에 사기가 있고 그 방고에 한서가 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좀 자주 언급돼 있죠, 요 내용이. 그래서 인제 있는데 보면 요거 인제 보기 전에 사서 편찬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일단 먼저 등장했던 그 편찬 방법이 편년체죠, 편년체. 편년체는 연대순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중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나왔던 것이 춘추. 그다음에 인제 자치통감이죠, 자치통감. 음. 자치통감 자체도 이거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등장의 기전체죠, 기전체. 자 기전체라는 것은 인제 어떤 거냐 인물 중심이야, 인물 중심. 인물 중 사마천의 이제 사기가 인제 먼저 이렇게 기전체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보통 중국의 정통 사설 25 사라고 하잖아요. 25 사가 이 기전체 양식으로 이제 저술돼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라 이게 다 기전체죠. 예.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강목책이죠. 자 강목책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인제 분류한 그 역사 서술책이죠. 그래서 큰 글씨를 강에다 쓰고 작은 글씨는 목을 쓰는데 있는 그대로 쓴다고 해도 이미 그 자체가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목책을 창안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죠. 주의가 썼던 통간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통간강목.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치통감 강목이죠. 자치통감을 강목책 형식으로 다시 편집을 한 그 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조선후기 때 동사 강목 같은 것들이 인제 대표적인 강목책 형태고 또 하나가 인제 기사본말체죠, 기사본말체. 자 기사본말체는 사건 중심이야.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제 기사본말체를 쓴 건데 자 요게 인제 그 뭐냐면 대표적인 기사본말체가 원추가 인제 이게 처음에 창안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추의 자치통감을 기사본말로 이렇게 정리한 통감기사본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연려실 기술 같은 것들이 기사본말체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사 문제에 편년체, 기전체, 강목체, 기사본말체 관련된 내용들이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는데 하여튼 뭐 볼게요. 자 여기 한때는 역사학에 있어서 위대한 금자탑을 이뤘던 시대였다. 그래서 전환무제 때 사마천에 의해서 사기가 편찬되면서 사학의 독창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후한의 방고가 한선을 저수하여 학문적으로 사학이 확고부도한 위치에 구축할 수 있다. 자, 사기와 한서의 출현은 종래 교훈적 역사가 과학적인 학문의 수준으로서 이게 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학문적인 수준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고대 역사 문헌인 상서와 춘추는 한대의 유교 경전으로서 존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에서 사학에 독립시킨 것은 한대 역사가의 독창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겠다. 자, 이래야 인제 경과 사는 한대에 구분되기 시작했고 사와 경이 나란히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 있었던 건 천재적인 역사가와의 사마천가 방고에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 보통 경과 사가 일치되는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인제 예전에 경과 사회가 일치했던 것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역도론이나 그런 책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그 중국이나 이 경사일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안에서도 약간의 인제 변화가 돼서 경과사가 쪼금씩 떨어져 나갔다라는 데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자 사기의 저자 이제 사마천은 상서성 항성형 출신으로 그에 붙인 사마덤이
무제 때 태사령이라는 인명들, 태사라는 것은 천문과 역사를 했던 그 버스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사마라고 볼 수 있듯이 역사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역사를 관장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사령이라는 것도 일종의 세습지로 이제 계속 그 뭐냐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태사 사마담이 이제 태상을 맡고 있었고 국가의 기록과 천문여법을 강정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은 유학자인 동중서와 공항국어부터 육아의 경전을 학습하였고 청년 시절에는 정부의 역사적 유적을 찾아서 고사를 수집하고 사과서 악몽을 피웠다. 그는 부친이 사망 후에 이 부친이 사망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뭐냐면 그 한나라 때 그 무제 때 봉선의식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 봉선의식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한동안 안 했다가 한무제 때 봉선의식을 한 거야. 그래서 봉선의식은 땅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 제사를 지내는 건데 주나라의 천자만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한무제가 이제 갑자기 봉선의식을 한다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봉선의식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 역사적인 것도 좀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발삼이 이제 한무제한테 봉송의식에 참여해서 요걸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니까 한무제 입장은 뜨끔한 거지. 왜냐하면 봉송의식 자체를 자기가 가다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록이 남기면 이제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자신의 어떤 이제 하늘의 그 봉송의식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마담이 참가하겠다고 한 걸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사마담이 그걸 듣고 합병에 걸려 가지고 결국에 죽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에 있으니까. 자 그때 이제 사마담이 이제 불러 놓고 그 아들한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전부터 여러 인제 그 지역의 역사들, 각국의 역사를 수집을 했는데 이걸 정리하고 있는데 너가 이제 그걸 다시 해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인제 사마천의 사기가 저술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사기 자체가 일종의 사마시 집안의 뭐냐면 가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수 이전까지는 역사 정사를 서술할 때 개인이 하는 사찬들이 주였어요. 주로 개인이 하거나 그 집안의 가업으로 인제 했던 것이 특징이거든요. 자 이걸 인제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인제 당시 흉노토벌을 갔던 장군 이등이라는 사람이 5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끝까지 싸우다가 흉노하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무제가 이제 극도로 놓아요. 이등의 가족들 극형에 처할 걸 명했는데 사마천은 이등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등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 갖고 이등은 억울함을 본호하다가 오히려 무죄의 노음을 사여서 구형을 당했죠. 원래 사형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법에는 사형 당할 때 면하려면 인제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인제 또 하나의 선택지가 이제 군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거시기를 이제 잘렸다고 하죠. 그냥 보통 사대부들은 군형당하는 게 그 당시에 죽는데 그 사마천 입장에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유언도 있고 자기 집안에 인제 그 역사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가업을. 그래서 인제 끝까지 군형을 당하고 인제 거기에 인제 해서 그 했는데 자 하여튼 사마천은 인간으로부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보통 이 승하했다고 하죠. 예. 마침내 사기 130 건을 완성을 했다. 원래 사기라는 자체는 뒤에 붙여진 명칭이고 그 당시엔 태사공서라고 했어요, 이 명칭을. 예. 그러니까 사기는 중국 고대로부터 전한 무제까지의 그 뭐냐면 3천 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한 통사예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오제봉기부터 해서 그 당시 근현대에 해당하는 이제 무제 시대까지 인제 정리를 했던 역사서거든요. 예. 통사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인제 25사도 있죠. 뭐 그 반고의 한서부터 쭉 이 특징이 단대사인데 요건 통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통사. 예. 그래서 인제 요 구성을 보는데 이 구성 자체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사마천은 역사를 움직이는 이 중심체를 인간으로 보았다. 자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재앙의 일대기를 봉기라고 했고요. 그다음 제후의 사정을 세간하고 했고 신화의 활동을 열전이라 분류했다. 그 외에 연표나 제도 풍습을 연표와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기록을 서라고 하죠, 서.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요 책 내용 중에 봉기하고 열전이 뭐냐면 뛰어나다 해서 공기의 기와 열전의 전자를 합쳐서 기전체 나온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 나왔어요. 사마천 사기에서 제일 뭐냐면 뛰어난 부분이 어디냐. 공기, 열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이 세가인데 이 세가는 인제 사마천의 사기만 있고
뭐냐 25사에선 뒤에 인제 25사부터는 빠졌죠 이게. 왜냐면 그 후한 때 들어가면 제후의 그 권한이 확 약해졌잖아요, 한 문제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세각을 빠져 빠지 뺐고 다 인제 열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선은 인제 뭐냐면 지라고 인제 이름을 인제 고쳤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사기 위의 기전체 서술 체제는 이후 중국의 정사체에 계승하면서 후에 나타난 역대 연대 중심의 편년체와 함께 그 역사서의 기본체가 되었다. 기본이 되었다. 자, 사기는 역사서로서 가학성과 종합성이 있어서도 뛰어난 명조뿐만 아니라 사필이 굳세고 내용 전개에 극적인 상동감으로서 높은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방고의 한서인데요. 방고의 한서는 그 사기에 뒤이어서 나타난 하나의 대작이죠. 방고는 이 집안도 역사를 이제 서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반포였는데 반포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그 아들 방고가 거의 좀 완성을 했고 나머지 인제 부족한 부분은 인제 반소가 그 여동생이 있죠. 연소가 인제 반소를 했어. 그래서 반포, 방고, 반소 이렇게 3 거쳐서 했고 특히 방고가 이제 많이 차지했죠, 여기 비중이. 그리고 이 방고의 동생이 그 유명한 이제 반초죠. 이 반초는 서역원정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요. 예. 자, 방고의 한서는 사기에 뒤이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대작이다. 그리고 방고에 붙인 반포도 역사가 없어 사기의 후편을 편찬하고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인제 방고도 부친의 유업을 위해서 20년 만에 한서를 저술하게 됐다. 한서는 사기의 기전체를 답습하였으나 통사체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왕조만을 잘라 기술한 단대사죠. 예. 그래서 전한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전한에. 그래서 테크함으로써 이후의 정사의 단대사 체제에 시초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한 사기의 선을 고쳐서 지라고 했고 한서의 십지가 가장 잘 된 부분이다. 그 후에부터는 서가 아니라 계속 지라고 해요. 예. 그 내용은 이제 간제,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 많죠. 간제를 비롯해서 형법, 식파, 식하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천문, 지리, 교사,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구역, 예, 악, 오행, 예문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특색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한서는 특히 문체가 중후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이 압축하여 서술되고 있으므로 한대 산문체의 대표적인 걸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입 밖에 순혈이 지은 한기가 있는데 한기는 한서를 요약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서를 축소하여 편년체와 편찬된 점에서 그 뭐냐면 그 주목된다 이렇게 있죠. 그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요. 이 한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이제 관련돼서 2차 기출 나올 때는 요거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잘 안 내더라고요. 동계에서 안 내고 사학사와 관련돼서 중국 사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려대에서 나왔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로 내거든요. 예. 근데 그거까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학사에서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뭐 심시 그 기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거. 그래서 요거 내용을 제가 좀 약간 인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 부분을. 중국 사학사 관련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방고의 한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경기도 서브 노트인데 이 내용은 상당수가 제가 이제 더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구성을 보면 제기가 있고요. 제기를 봉기라고 하죠, 봉기. 봉기가 있고 그다음에 표가 있고 열전인데 열전에 제기가 있어요, 또 제기. 열전 제자는 요 제기가 다른 거예요. 지로 인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세가가 빠졌죠. 예, 세가.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그 후한 때는 이미 이제 그 왕의 존재는 있긴 있는데 왕과 후가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역사를 인제 뭐냐면 편찬하지 않아요. 예, 이게 좀 특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기의 기전체를 답습했으나 통사체를 취하지 않고 단대사 체제를 택했고요. 사기의 선을 지도 근처로 인제 불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봉기의 정통 지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통 제약만 봉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항우 있고 뭐 갱시제 같은 거 있죠. 어. 자,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봉기에 집어넣지 않아. 이건 열전에 집어넣죠, 열전.
그 열전에 이런 제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기 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망, 항우, 뭐 갱시제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통적으로 볼 때 왕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후한 왕조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예, 왕망이나 갱시제가 황제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황제인지 모르겠지만 후한 정권 있을 때는 이거는 황제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제기에다가 이제 편입시킨 거야. 그러니까 열전 제기라고 해서 따로 이제 편입을 시켜 놨어요. 이건요. 예. 그리고 인제 한대의 삽 그 뭐냐면 삽법 정책으로 제후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세관을 두지 않았고 열전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정통 황제하고 비정통 황제를 구분했어. 그래서 전환과 후한 혼란기 때 왕이나 황제라고 지칭하는 자를 구분해서 "이들은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따로 열전에 편입시켜서 열전 제기로 편입시켜서 서술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인제 좀 보는데 요거는 인제 그 약간 누구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냐 대조할 수 보이냐면 사기하고 좀 볼 수가 있어.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유학적인 어떤 기본을 했지만 유학을 바탕으로 했지만 유교를 나름대로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인제 보면 그 봉기 같은 경우에나 뭐 세가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좀 이런 것들이 관점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봉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면 항우 봉기가 있죠, 항우 봉기. 항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황제는 아니죠. 세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비록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어 그 제후에 지냈지만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우 봉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다음에 인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요거에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이 항우를 인제 봉기에다 집어넣지 않고 이 사람은 제기에다 집어넣죠. 열전 제기에다가. 그 이유가 그전에 인제 그 누가 있었죠? 왕망이 있었죠. 이 왕망이 이제 신나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를 전환을 찬탈하고 신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이 왕망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통과 비정통을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망을 비정통을 두는 과정에서 요 항우도 엄밀히 말하면 정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정통에 포함시켜서 열전 제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사마천의 사기가 좀 달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열전을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잡다하게 꾸며져 있는 사기와 달리 한서는 반드시 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나서 한 사람으로 된 열전을 앞에 놓고 같은 유형의 인물을 하나 어 합전을 했어. 그러니까 열전을 순서대로 정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뭐냐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열전을 정리해. 아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유형의 사람들 또 합해 가지고 분류를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인제 유협전이 나오면 유협전 안에다가 인제 그 관련된 사람들 쭉 정리해 있고 뭐 관료와 관련 충신전 나오면 충신전에다 이렇게 줘 놓고 그 반협전에다가 이렇게 하고 제기전에는 여기에다 쭉 정해 놓고 이 시간별로. 그다음에 그 끝에다가 이제 주변 민족들의 역사를 또 갖다 붙여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열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했다.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증승 오강의 난을 역전으로 풀어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이제 농민을 보는 농민 반란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볼 수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호의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징승 5 강에 난에서 상당히 뭐냐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징승 5강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징승 세가에다 집어넣어요, 징승 세가. 비록 이 사람은 뭐냐면 제후는 아니었지만 제후에 관하는 그런 역사를 세웠다. 영향을 미쳤다 해서 징승 세가에다가 집어넣는데 어 근데 인제 그 후한 시대 때 이후에 인제 광고의 한서 같은 경우에는 광고는 그 당시에 농민 반란이 많았잖아. 정미의 날이나 농림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또 뭐 찬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했어, 유교적 명목론에. 그러다 보니까 징승 5 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 앞에는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때는 인제 세가 없다 보니까 열전에 집어넣긴 했지만 이 사마천의 사기가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다음 징승을 세가에다 집어넣는 반해서 이 여기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징승 5 강이나 이외에 그 앞에 정미의 난이나 농민의 난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징승 5 강의 난을 비롯한 이제 농민 반란에 대한 입장이 사기와 그다음에 사마천과 이제 반고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인제 중국의 역사, 중국 사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바탕으로 좀 더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예. 자, 요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제지법의 발명과 인쇄 기술의 혁신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88 번이에요. 자, 중국은 고대로부터 문자가 발달했고 이에 따라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문자를 기록하는 제도는 고대로에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사의 재료는 대나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간이나 목간, 그다음 비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간으로 책을 만든 그 편이라고 했고 비단으로 인제 책을 만든 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편건이라는 말은 지금은 그냥 책을 분류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제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은 건 간과 건은 무겁고 가격이 또한 어 비싸서 문자를 기록하면 적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지법의 발명이 이러한 문학적 요구에서 출현한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인제 비단처럼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그다음에 또 목간이나 묵 그 죽간처럼 무겁지도 않은 어 가성비 있는 뭔가 재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중국의 제지법은 후한의 한간 체류에서 발명됐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인제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체륜이 발명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섬유질을 뭐냐 반죽을 해 갖고 이제 종이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걸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 체륜이다라고 인제 연구 인제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륜이 처음에 발명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도 이 체륜은 인제 뭐냐면 종이에 발명자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인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보다 앞서 전환말에 갈렸던 혁재가 잔사를 가지고 박소진을 제작하였고 또 마종류의 섬유를 만든 타진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여 체륜의 제조법 발견 이전에 이미 초보적 단계 종이가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고고학적 유물 발굴에 의하면 체륜 이전에 이미 종이가 사용됐음을 증명되어 체륜이 최초로 제조법이 발명된 주장은 수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제지법 발명 하면 체류를 되게 도식화 시켜 갖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최근 연구 성과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식물 섬유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발명한 된 것은 후한화제 때 체륜에 의해서이다. 체륜은 그 이전의 제지 기술 경험을 토대로 나무 껍질, 그다음 마포, 고기 그물 등을 이용하여 종이를 만드는 법을 발명했다. 자, 이는 가격도 저렴하고 재료 또한 풍부하여 전국으로 제지 기술이 확산되면서 마침내 최우지가 되었다. 이 사람은 이걸 발명하기 때문에 또 뭐냐면 또 제후까지 됐어요. 그래서 최후라고 했죠, 이 사람이. 그 한대 제지수는 중국의 3대 발명품. 3대 발명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약, 나침판, 할판 인쇄술 있잖아요. 자, 이와 이제 하나로 이후 이제 더욱 발전해 목간이나 비단을 대체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양에 전파되어 인류의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자, 종이의 발명은 자연히 독소의 인쇄와 보급에도 큰 발전을 가져와 목판 인쇄술에 큰 역할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천문역법 그다음에 수학인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어 하늘의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인제 뭐냐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형세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천문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요. 그 천문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인제 농업 발달의 천문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한 해 1년 1월 정삭을 정하죠. 그리고 이 바탕으로 365일 정하고 각각의 절기를 나눠서 백성들이 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계산하다 보니 수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절기를 파악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문역법 수학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이게. 그래서 중국이 이게 되게 발달됐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인제 중국에 발달된 이제 천문학이나 수학을 바탕으로 역법이 만들어지고 이거 역법을 이제 주요 그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중국에 발달된 어떤 천문 과학 기술 같은 걸 받아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역법을 중국의 역법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역법이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조선 시대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역법을 이제 만들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수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하여튼 한나라 때까지는, 초창기 때까지는 그 진나라 역법을 사용했어요. 전운록이라고, 그 10월 달을 인제 처음으로 잡는, 1월 달에 잡는 인제 건데 세수로 삼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무제 때 이 태초력을 인제 만들었죠. 그래서 2월 달을 바탕으로 해 정월을 삼는 거죠. 예, 태음력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바뀌었다. 그리고 인제 이 태초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인제 뭐 삼통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력, 태초력, 또 삼통력 요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볼게요. 자, 천명에 따라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청명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천자는 항상 하늘의 뜻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천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천문과 역법은 황제 지배체제 하에 매우 중요한 사상과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천상에 대한 연구는 농경 생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농시, 농시라는 건 일종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360일 매일 그러니까 360일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매월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제는 24 절기를 나눠 가지고 절기가 중요해서. 왜냐하면 이 절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짓는 걸 이제 정하기 때문이죠. 뭐냐면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농사를 이제 그 추수하거나 다 이게 절기에 의한 거야. 그래서 절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절기가. 그래서 절기를 알려주는 것이 천재나 왕의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농시의 추정은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전한의 무제는 천자의 절대권을 상징으로 천문과 역법을 중시하여 연호제의 체론과 함께 역법을 개정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천문과 역법을 맡아왔던 관리를 태사 혹은 청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사기의 청간서는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온 천문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진과 이제 한초에는 진나 정록이 사용됐다. 이 정록은 1 년의 첫 달을 시월로 이제 정하고 있어서 달력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 무제 때 이를 개정하여 태초력을 만들어 비로소 1 년의 시작을 정월로 정하고 종래 달력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 자, 이 태초력은 이후 중국의 역보의 모범이 되었다. 자, 역보의 발전과 함께 천체를 관찰한 천문학도 발달됐는데 후한에 이제 위대한 박물가였던 태사 장영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영영이라는 책을 써서 지난일의 혼천설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해, 달, 지구, 위치에 따라서 일식과 월식이 발생한다는 걸 처음으로 그 과학적으로 이제 뭐냐면 규명했다. 장영 이와 함께 전환시대 천문학자 경수처 장영은 이와 함께 전환시대 천문학자 경수창의 혼천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혼천을 제작하였다. 혼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천원지방이라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하늘은 둥그고 땅은 네모난 거야. 그래서 하늘의 그런 그 뭐냐 별자리를 묘사하는 것이 혼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혼천이. 자, 이는 이제 중국 고대 천문 측량 기술의 중요한 업적이며 후세의 이제 천문종도 이 원리에서 제조된 것이다. 자, 이 밖에 장형은 미신적으로 믿어 오던 지진의 원리를 지동이라고 하여 지진 측정기로 발명하면서 지진의 근원지와 진도를 측량하였다. 자, 중국의 수학은 이미 주대 6개의 한 과목으로 중요시 되었고 음양 오행설과 함께 발전되었다. 특히 이제 한대에 이르러 역법과 천문학의 발달은 자연히 수학의 발전을 촉진시킨 계기가 됐다. 전환초에 이제 주비상경은 현존하는 최초의 수학책이다. 자, 이는 진나 이전의 수학을 총정리한 건데 그 내용에서 해의 이제 고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분수 계산법과 제곱 방법, 그 직각 삼각형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이제 구장상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 주위상경하고 구장상서는 당대 과거 시험의 가운데 명사과, 수학과 관련된 그 작가죠. 이 명사과의 교본으로 사용됐다. 의학을 볼게요. 자, 의학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호환시대 의학자로 유명한 게 이제 뭐냐면 장준경하고 한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준경은 그 옛 의학서적과 여러 가지 처방을 수집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합쳐서 상한장병론이라는 책을 16권 편찬했다. 상한이란 이질, 유행성 감기,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을 말하는 것으로 발병이나 병사 등을 판별하여 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준경 또한 근계 요약을 저술했는데 이는 각종 병에 대한 처방을 모아놓는 곳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백 가지 약방을 기록을 하고 있다. 장준경의 이제 의학사의 공헌을 말미암아 후세들은 이를
후세인들은 그를 의성이라고 불렸다. 한타는 삼국지 좀 읽어 보신 분은 좀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제 유명하죠. 예. 그 한타는 이제 외과 수술로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는데 특히 신문에서 채취한 진통제인 마비산, 모르핀을 발명하여 외과 수술에 이용했다. 또 한타는 체육요법을 제창하여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 등 동물의 활동 및 자태를 모방해 오금이라는 보건체조를 뭐냐면 창안하였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질병 예방과 체질 증강에 크게 기여한 바 현재까지 그의 보건 체조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한대의 약학은 불뇨장생에 근거 단약과 선약 같은 칡집인데 되게 수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수은 중독이 많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보면 이 동아시아 그 문화권 향립과 동서문화 교류를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요소 중에 네 가지가 있죠. 유교, 불교, 한자, 그다음에 율령 있잖아요. 자, 이것이 완성된 것은 이제 당나라 때요. 당나라 때. 근데 이게 이제 성성되고 인제 성립되기 시작한 거는 한나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한나라 때 성립돼서 당나라 때 확립이 될 것이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동아시아 형성 과정이 있고 그 잠깐 뒤에 이제 보면 아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동서교육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동아시아 문화권 관련된 내용들만 강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제국이 출현되고 전후한의 400 년을 거쳐서 통치 과정에서 한은 문화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 공헌을 이룩하여 놓 이룩하여 놓았다. 첫째는 항하 문명을 출발해서 은주 시대에 거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을 정리하여 중국적인 한문화를 완성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 뭐 한민족 이런 말들이 다 요거 한자에서 나온 거죠. 한나 한자에서. 둘째는 이와 같이 중국적인 한문화를 중국 사회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기반을 이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한제국에 의해서 동서교류의 개척으로 동아시아 세계와 서남아시아 세계가 연결되어 동서문화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제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를 한자 문화와 유교주의 문화, 또 율령 체제, 불교 문화로 할 때에 이들 문화 요소는 대체 한제국의 통치 과정에 정비되어 주변 국가로 전파됐으며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 형성된 문화권이 완성된 건 당나라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네 가지 공통 요소는 성립 과정에서 한제국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율령제를 제외하면 유교, 한자, 불교는 모두 종교 내지는 학술적인 정신 문화에 속하며 이 점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을 부각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이 정신 문화가 주변 국가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파해 주는 정치 군사적 접촉 수단이 필요하였다. 자, 이러한 정치 군사적 작용을 시작한 것은 바로 한제국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제국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의 깊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동아시아 인제 형성 과정인데 이건 한번 각자 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그 당시 하위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하위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주나 춘추 전국 시대에 거쳐서 인제 형성됐던 것들인데 특히 전국 시대에 관련돼서 형성된 거죠. 그 하위 사상은 이적과 중국을 구분하는 사상이죠. 그 중국을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의 문화가 낮은 동이, 서양, 남만, 북쪽라는 사위 사상, 사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가 중심이고 그리고 인제 그 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뭐냐 북쪽의 오랑캐를 북쪽이라고 하고 서쪽의 오랑캐를 서용이라고 하고 남쪽의 오랑캐를 동이 그다음에 그 동쪽의 오랑캐를 동이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북쪽, 서용, 동이, 남만은 중화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이 우리나라는 동이는 요게 우리나라에 속한 거고요. 그 사이관들이 단순히 중국이 다른 나라를 보는 관점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런 중국적 세계관이 인제 뭐냐면 확산되면서 그 삼국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나라 보는 관점들이나 일본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사이관을 갖고 있죠. 자신을 중심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것들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도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또 넘어가서 볼게요. 그 한무제 때부터 이제 조공채권 관계가 그 당시 단순히 이제 천자와 제후의 관계에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 밖에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한무제 때부터. 그래서 인제 이 조공채권 관계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제 더 확대되고 그 연호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한해 통일 제국은 유교주의를 포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왕이나 후의 자기를 수여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 조선의 위망왕을 비롯해서 그 남원왕, 민원왕, 그다음 동구왕, 자, 이 그 예로서 이는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한무제에 의해서 위한 대의 정복으로 조선과 남원, 민호 등 멸망하여 한해 군으로 편입되었다. 그 밖에 이제 서남이 제국 같은 경우 서남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쪽 지역을 의미해요. 사천이나 뭐 운남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인제 그 이런 지역을 얘기하고 서역의 여러 나라 그리고 만주 한반도 지역의 고구려, 구역 그다음 서만 등의 왕호나 호우 등의 박과 한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다음 일본사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사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제 베트남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때 이제 그 무제 때부터는 다시 인제 원래 진나라 때 잠깐 베트남 북부를 점령했다가 무제 이후에 또 베트남 또 북부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제 베트남이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이 낙랑골 제국은 꼭 폐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민족의 끈질긴 저항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형상은 월남의 교지군이라는 것은 이 북부 베트남 일대를 얘기하죠. 교지군에서 진즉 그 찡이 형제 이걸 찡짝찡이라고 하죠. 베트남어로서 이제 찡짝찡인데 이 두 자매의 반란에서 나타난 것은 이는 중국 지배에 대한 베트남의 최초의 대규모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이 찡짝찡이 관련된 그 두 자매의 반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인제 뭐냐면 최초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의 정치 사회 발전에 큰 목을 한 것이다. 일본은 한해 지배를 받지 않았으나 기원 후 2 세기 때 외의 소국 분립 시대 때 요 시대가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했던 시기죠. 그 쿤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소국들이 막 분열됐던 그런 시대였는데 자 이때 인제 야마타이국이 이제 중국 역사에 나오죠. 이 야마타이가 여왕 시미코라는 여왕이 인제 있는데 이 시미코는 인제 주술 정치, 재정 일치적인 어떤 그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일본 고대의 정치사회의 발전에 의미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의 그 계기로 마련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 시미코 관련된 내용 야요이 시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이제 일본사 할 때 인제 또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서교역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는 앞에서 제가 인제 설명했어요, 뒤에. 읽을 때 이제 한무제 그 관련된 내용 할 때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 고대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한의중 있는 내용을 읽고 인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쉬고 이제 시작할게요.